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안의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음 소원도 또 그 다음 소원을 묻는다 해도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대한민족 전체가 믿으니 대안은 독립될 것이요. 하늘이 대안의 독립을 명하니 대안은 독립할 것이다. 아무런 일제강점기가 아닌 빛나는 대일 항쟁기, 자유와 독립을 향한 거침없는 여정, 으라차차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독립전쟁사. 제국주의 국가 일본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 끈질긴 저항과 무장투쟁의 힘은 과연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사전 미팅 때 뵙고 며칠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요. 전 녹화에 앞서서 이 책 근현대 한국군 역사 이거 읽어봤거든요. 벌써 머리 아픈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읽지는 못했고 이제 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영상을 보다가 잠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네. 이랬는데 오늘 좀 약간 배우는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보다 좀 약간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도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전쟁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잘 기억을 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한빈 학예사님은 오늘 뭐 개화기 청년 같은 헤어스타일 2대8 포마드 헤어로 오셨어요.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제 이미 전쟁기념관에서 전쟁사를 다루고 있는 이제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자리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그 독립전쟁사를 또 알기 쉽게 또 가슴에 남는 게 있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얼굴 도장을 좀 찍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죠?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황선희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한빈 전쟁기념관 학예사님이십니다. 단국대 이준유 학생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룹 원희의 리더죠 용훈 씨입니다. 아니 준유 씨 용훈 씨 소개할 때만 너무 반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용훈 오빠가 나온다고 해서 진짜 너무 설레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거든요. 네. 근데 오빠가 독립 전쟁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막 더 막 후광이 막 이렇게 아유. 뻗치는 느낌입니다. 네. 근데 우리 진유 씨는 어떻게 이 자리에는 어떻게 또 오게 되신 거예요? 독립운동사랑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오, 뭔데요? 어떤 제가 건데요? 도쿄에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이봉창 의사님의 후예입니다. 이봉창 의사의 후손이세요? 네. 근데 이런 대단한 분을 어떻게 섭외를? 우리 제작진이 이 정도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제작진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 헤맨 결과 100대 1 정도의 경쟁률. 이게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이렇게 17대 1도 아니고 우리 준유 씨를 섭외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여기에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게 스페셜 게스트 자리인데 교수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아, 그렇죠. 네, 너무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빨리 만나볼까요? 교수님 들어오세요. 와, 저기 수영실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진호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포스 있으시다. 네. 그죠? 성악과 교수님은 아니에요. 약간, 그죠? 왜냐면 포스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학계 신사시고 교과서를 집필하시고 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님을 하신 유명한 연구자십니다. 이게 너무 훈훈한데요?
굉장히 추운 것 같은데 날씨는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환영과 또 이렇게 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오늘 어쨌든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라는 것이 또 특히 이제 독립전쟁사 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장소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의 장소입니다. 오자마자 뭔가 이렇게 설렁하면서 스산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오늘 사실 첫 녹화를 여기서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약간 여기 처음 왔을 때 교도소 느낌도 이렇게 나고 저는 사실 이곳에 종종 식구들이랑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전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오늘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여기에 빨간 벽돌에 태극기가 크게 걸려져 있잖아요. 뭔가 가슴이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1908년에 문을 열 때는 이제 경성 감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소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대문 감옥, 서대문 형무소 이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죄수들을 소위 가두는 그런 이제 감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감옥이 개소하는 그 시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907년에서 8년을 넘어가는 그 시점은 대한제국이 위기를 겪게 되고 또 의병들이 탄압되게 되는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이런 감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또 옥고를 치르게 된 그런 또 이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초의 수용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의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먼저 사형을 당하신 분들도 다 의병장들이세요. 정말 이 장소는 우리 역사에서 그런 가장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잘 스며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왠지 이 장소에 오면 왠지 스산한 기분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미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살면서 감옥 갈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하지만 이곳만큼은 여기는 또 저희가 다른. 이렇게 앉아있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녹화를 왜 여기서 하게 됐는지도 네. 알 것 같고 뭔가 가슴에 묵직한 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 가슴이 막 웅장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용훈 씨랑 진우 씨 독립전쟁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실 오기 전에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독립운동은 많이 나오는데 독립전쟁을 검색하면 우리나라 관련된 자료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몇 번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독립운동은 운동화 신고 해도 될 것 같고 독립전쟁은 군화 신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립전쟁이라는 표현 자체는 1910년대 우리가 이제 강제병합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표현이. 왜 그게 나타났냐면 그 전에는 대개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독립운동 노선이 있었죠. 당장 말하자면 일제 군대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실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약간 따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강제 병합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결합이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일제와 싸워서 이기기 어렵지만 앞으로 있을 독립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자. 그래서 이제 뭐 신흥무관학교도 생기고 만주 지역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앞으로 독립전쟁을 위한 하나의 그 인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와 아주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뭐 인적인 자원 그리고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만 갖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요즘 문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뭐 식민지화나 뭐 독립운동이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어떤 외교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외교적 수단이 모두 다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남는 것들이 보통 전쟁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이제 191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으로 돌려보자면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모든 방법을 잃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외교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절박한 그러니까 상황. 너무 절박한.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시작은 독립전쟁이다. 대한민국은 독립전쟁으로 세운 나라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사실 저는 독립을 생각하면은 전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 당당히 외쳤던 3.1운동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약간 비폭력적인 운동이 더 의미 있는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누가 폭력을 처음부터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뺏기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일까? 사실 거기에 맞서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는 힘이 부족하고 저들은 무기를 들었는데 나는 맨손이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맞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이다 폭력이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하자면 얼마든지 비폭력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쓴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겠지만 폭력 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단지 폭력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독립전쟁이든 뭐 우리가 무슨 의사분들의 어떤 의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지키기 위한 싸움, 정당 방위의 싸움인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높이 기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였던 그 절박함들을 다룬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서 독립전쟁사를 되짚어 보는 거, 재조명하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시기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가 의병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숨죽이면서 조용히 학교 다니면서 앞으로를 기대하고 살아갔을까? 정말 힘든 그런 결단과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다 똑같이 그냥 일제 강압에 굴복하고 또 자기 일상생활에 만족했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전쟁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나는 어떤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용훈 씨는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의상만 봐도 여기서 뭔가 도시락 폭탄 나올 것 같고, 그죠? 권총 나올 것 같고. 네. 아, 근데 또 모르죠. 지금 마음으로는 나도 똑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막상 하면 너무 무섭지는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권 침탈 시기에 국내외의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좀 살펴보고 갈까요, 용훈 씨? 네, 살펴볼 시기는 외국과 맺은 첫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때입니다. 이때 세계적인 주요 이슈는요. 1879년 에디슨이 최초의 상업용 전구를 시연했고 1884년 회중시계가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인간의 노동과 일상이 규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산업혁명과 경제 성장을 이룬 유럽 열강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름하여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 용훈 씨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아, 이거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세계 이슈들이 딱 요때 있었던 일들이네요. 저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감탄했었는데 그 시기가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가슴 아프지만 그 어두운 시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 교수님, 이 시기의 국내 상황이 어땠나요? 19세기 이후에 소위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그리고 민심은 좀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해봉기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나중엔 동학농민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세도 정치의 가문들과 그리고 이제 왕권 간의 경쟁, 견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거든요. 흥선대원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척화비요. 세국 정책. 세국 정책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흔히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리고 이제 서원을 철폐하는 등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일정한 또 갈등 관계들이 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대외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침략해 오면서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증폭되게 되는 거죠. 대내외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면서 조선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뭐 대내외적으로 갈등과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네요.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시기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 때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었나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조선 왕조의 지배 질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민중 봉기들, 우리가 뭐 흔히 밀란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동학농민 운동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는 거죠. 이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또 외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쌀을 많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 공급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의 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곡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게 단지 외세의 침략이라는 것이 무슨 나라를 빼앗긴다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도 삶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고통이 또 피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이게 변화라는 게 갑자기 확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거고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온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런 변화를 좀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미리 대비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약간 우린 약간 대체 뭘 했나 싶기도 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 당시에 분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말하자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일본인들이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또 행세하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의 방식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저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끼리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근대 국가가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빨리 서양처럼 만들어야 강한 나라로 만들자. 그런 시도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그 중간에서 또 절충하려는 분들도 생기죠. 또 너무 또 빨리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천천히 가자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식의 논리들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이 시기에. 그거를 하나하나 또 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예, 고민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예,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조선이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요. 안팎으로 여기저기 치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힘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국방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조선 중기 한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이순신 장군이 매국 막 무찌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약해졌을까요? 왜? 군사력 문제로 치자면 앞서 이제 설명하셨던 이제 조선 후기의 여러 혼란 사항들이 사실 우리 조선의 군사력의 약화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군대가 상당히 약했는데 뭐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조선군의 규모가
요즘에 이제 상비군이라고 할 만한 중앙군이 한 16,000명 정도가 됐었고요. 사실 요 병력 수준은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도 사실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항상 이 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랑 경쟁을 해야 되는 외국군과 얼마나 큰 힘의 차이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때 청나라가 35만 명을 동원을 했고요. 일본군은 24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조선군의 숫자에 비할 수가 없는 아주 많은 숫자였죠. 또 1904년 러일 전쟁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전쟁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제정 러시아군이 9만, 일본군이 16만 명을 동원했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이 당시에 일본군은 자기 본토에 예비 병력을 120만 명을 갖고 있었어요. 또 사실 병력 숫자뿐만 아니라 그 제국주의의 필수 수단이라고 할 만한 해군이 있죠. 이 해군 전력만 보더라도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앞두고 이 해군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청일전쟁에만 총 28척의 군함을 동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대한제국군은 1903년에 돼서야 이제 근대식 군함을 처음으로 가졌고 대한제국이 가졌던 해군 군함은 단 2척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2척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당시 조선이나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시기에 그 군사력이 상당히 이제 미비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3, 400년 전에 거북선으로 왜군 막 무찌르고 이랬었는데 불과 몇백 년 사이에 군함 2척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이 시대의 일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전에는 사실 왜군 외적 이러면은 깨작깨작 우리 괴롭히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의 일본 얘기는 너무 막강한 상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던 건데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구 열강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뭐가 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크게 변합니다.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치르게 되죠. 메이지라고 하는 왕이 이제 천황으로 이제 봉대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천황제 국가가 되고 한편으로는 군국주의 국가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갖고 있던 몇 가지 제국주의적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약자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개항된 나라인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시아 국가를 또 침략하기도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하면서 소위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탈아론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시아 국가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대열을 함께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1894년에 청일전쟁,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1904, 5년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면서 그 승리에 도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속하게 군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로 이게 이제 집약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애한테 맞고 와서 약한 애 또 때리는. 그렇죠. 그런 애들이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차별적인 논리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발빠르게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길을 따라서 대륙 침략의 길을 선택한 일본. 조선 침략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고요. 그 때문에 한반도가 정말 여러 가지 위기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한반도를 노린 게 일본만이 아니었잖아요, 교수님. 1890년대만 하더라도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청나라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양의 그 강한 그 군사력을 자기들도 도입하려고 애를 쓰죠. 그거를 이제 한반도에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직접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화파들이 그 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또 고종도 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서양 열강으로부터의 침략도 걱정이지만 그들한테 침략을 받으면서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그런 침략을 이 조선에 또 전가하려고 하는 일본과 청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중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청과 일본과의 대립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군대의 효율성과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데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을 청나라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하게 되고, 뭐 종주국이다, 조선이 속방이라는 말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청나라가 물게 돼요. 전쟁에 지면 배상금을 내게 돼 그렇죠.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는 아주 그 엄청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전리품이라는 것이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더욱 강화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여기 얼핏 들으면은 청나라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했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였던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마음대로 침략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마치 자기들이 조선을 독립시켜줬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하지만 이제 막 일본이 거의 동아시아를 다 먹으려고 자꾸만 청일전쟁에서 해나가니까 그 삼국 간섭이라는 게 나타나죠.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 삼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틀려요. 저희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데. 물어보지 마세요. 러시아. 한번 여기서도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아마 틀린 분들 계실 텐데, 그 삼국이란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제 삼국 간섭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이 서양 열강한테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 조선의 당시에 그 정치인들한테 주게 돼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저자세로 굴복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이제 자세들이 나타나는 거죠. 참, 남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최악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에 대적할 방법은 따로 없었던 건가요? 이제 아까 이제 청나라와 일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조선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왜 갑자기 한반도에 나타났는지 이를 이해하려면 좀 더 세계 지도를 펼쳐놔야 되는데, 제국주의 국가로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뻗쳐나가고 싶어하는 제정 러시아와 또 그거를 막으려는 영국, 두 나라 간의 그 경쟁을 우리가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렀거든요. 영국은 이미 강력한 해군력으로 전 세계 바다를 이제 주름잡고 있었던 반면에, 제정 러시아는 땅이 워낙 춥다 보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항구가 없었기 때문에 대양으로 진출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정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1853년에 이미 그 러시아가 대서양 쪽 유럽 방향으로 진출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에 의해서 이제 저지를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거기서 실패하자마자 바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포기하고 동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청나라로부터 제정 러시아가 땅을 하나 할양받는데, 그것이 지금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와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해 보겠다라는 의도를 펼쳤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 땅의 운명을 거머쥔 한 나라로서 러시아가 급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오징어 게임이 있는 19세기의 그레이트 게임이 진짜.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때 러시아가 이제 부동항 마련을 위해서 한반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도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막거나, 혹은 미국이나 영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거나, 이런 이제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제는 소위 이제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우 갑자기? 소위 암호명 여우사냥,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말인데요. 당시 국모였던 이제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우리가 뭐 교과서나 다른 데서 이제 을미사변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가 바로 1895년입니다. 1895년에 당시 이제 뭐 미우라, 그리고 이제 일본의 외교관들이 낭인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비를 거처까지 들어와서 살해한, 사실 국제적인 범죄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사실 이렇게 암호명이 이렇게 또 너무 사냥이 뭐예요? 그거는 진짜 네. 너무 일본에게는 이제 눈엣 가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삼국 간섭으로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거를 뒤엎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예요. 군사 작전으로 이거를 뒤엎으라고 하는 외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 단순히 뭐 군대뿐만 아니라 그 한국 당시에 조선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일본인 민간인들까지 거기에 가담을 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이 지금 이제 다시 약세로 빠진 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한 나라의 왕궁을 습격하고 왕비를 살해하는 이제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실행 그룹으로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의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충격적인 게 생각보다 간단해서 오히려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후를 시해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했다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다음에 펼쳐진 일도 교과서에서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부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남편인 고종은 배우를 밝히고 지금 복수를 해도 시원찮은 방국에 왕궁을 떠나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흔히 아관파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의 고종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분노하죠. 자기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때 고종과 그 왕세자도 모욕을 당해요. 일본군한테. 그런데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일본군이 바로 그 경복궁 앞에 주둔해 있고 궁궐 안에는 다 일본인들이 임명한 그런 관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사실은 고종은요. 밥도 믿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당시에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 부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무로 된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자물쇠로 채우면 선교사가 그걸 들고 고종한테 배달을 해서 그거를 드셨어요. 그만큼 죽음의 위협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외국 공사관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래 미국 공사관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도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현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면서 일제와 러시아 간의 대립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때 우리 조선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꼭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중국과 대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황제의 나라. 그래서 이제 연호도 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국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근데 이름은 멋지게 황제의 나라라고 해서 대한제국으로 세웠는데 사실 앞날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주 교수님? 또다시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그런 대립과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교수님. 이게 뭘 네. 가리키는 거죠? 빨간색들은 다 뭐예요? 저 빨간색들은? 그게 말하자면 정말 당시의 군사 거점들인데요. 오. 근데 거기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러일 전쟁 지도잖아요.
그럼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인 건데 우리나라의 군사 거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러일 전쟁이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청일 전쟁도 그렇고 러일 전쟁도 그렇고 이름은 네. 거기에 조선이 빠져 있잖아요. 대한도 제국도 빠져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들 간의 전쟁인데 전쟁터는 한반도예요. 전쟁터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안에서 그들끼리 싸움을 하고 그 전쟁을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작전 지도 안에 한반도는 포함이 돼 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이제 저 지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이 이때 바로 이제 한일 의정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제국이 일본을 편들도록 자동 개입을 그 이제 조문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빌미로 해서 몇 가지 군용지들을 점탈하게 됩니다. 용산,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그 용산이나 지금 이제 진해나 평양 의주 같은 지역들을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해버려요. 자기네 땅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 군이 본격적으로 주둔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러일 전쟁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 전쟁인데 우리나라 피해 또 많았을 것 같아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정도로 강대국이에요. 그때도 역시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일본이 아주 커다란 이제 승리를 거둬 나가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왜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뭐 모스크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런 데가 생각나요. 거기랑 지금 여기는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핵심 전력은 그쪽에 다 있고요. 유럽 쪽에 있고 일본은 전면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사활을 건 거고. 우세에 놓일 수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일본군의 피해도 막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또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통해서 또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이제 포스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 맺게 되는데 그 포스머스가 어디냐면 미국의 동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쪽으로 부른 거예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한국에서 대한제국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일을 강대국들이 다 껴서 자기네들끼리 정리하고 나눠 갖고. 이 을사늑약이 우리에겐 굉장히 치욕적인 날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을사늑약이 책임된 이 날이 11월 17일, 지금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사실 이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하는 건 193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걸 기념할 수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나쁜 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기념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에게 국치가 됐던 날들을 몇 개를 꼽게 돼요. 그중에 바로 이 나라일은 1910년 8월 29일이 있고 그리고 이 을사늑약 11월 17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국권을 상실하게 된 외교권을 잃으면서 외교권을 잃었다는 건 내 집은 있지만 집 밖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내 집이라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1차적으로 빼앗긴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날을 잊지 말자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순국선열의 날을 지정한 거죠. 11월 17일 네. 순국선열의 날. 그렇습니다. 네, 뭐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국의 운명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항해 독립군의 모태죠. 무장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의병이죠. 네, 의병.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분노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의병을 이제 봉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이제 단발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발령이 머리 잘라라. 네. 예,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특히 그 유생들에게는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그러니까 뭐 몸에 있는 그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이거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막 의병들이 막 경문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의병장 중에서 그 유인석 의병장이 많이 유명하신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경문을 좀 의병장처럼 보이는 우리 고한빈 하계사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인석 의병장의 격고 팔도여릅입니다. 아, 우리 팔도 동포는 차마 망해가는 나라를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리는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키고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잘라낸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빌고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 교수님, 이 의미의병 당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선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의병장이요? 네, 여성 의병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집안 자체가 아까 그 유인석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유인석과 같은 이제 집안이 되게 되는데 이제 유홍석 같은 이제 학렬의 유홍석의 며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장으로 이제 싸움을 나가게 되니까 본인도 그걸 도우면서 나라를 구하는데 남녀 차별이 있겠냐, 구별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안사람 의병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또 같이 공유를 하기도 했죠. 이번에 한번 진유 씨가 한번 잘 읽어줘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얼 할까? 의병들을 도와주세. 내 집 없는 의병대들 뒷바라지 하여 보세. 우리들도 뭉쳐지면 나라 찾기 운동이요. 외놈들을 잡는 것이니 의복버선 손질하여 만져주세.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게 만져주세. 우리 조선 안악내들도 나라 없이 어이 살며 힘을 모아 도와주세. 만세 만세 만만세요. 우리 의병 만세로다. 뭉클하네요. 진짜 뭉클하네요. 의병들이 오시거든 따뜻하게 만져주세. 그 진심이 진짜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는 게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뒤에서 약간 이렇게 뒷바라지도 많이 해주시고 뭐 약간 이런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댁의 가풍에 의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하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되고 안주로 넘어가서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가장이 되게 돼요. 윤희순 선생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독립군으로 키워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지원해서 출발하고 본인이 직접 독립군이 되고 나아가서 독립군을 길러내는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조했다, 지원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을 사실 저는 살면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이런 분을 오늘로써 이렇게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역사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외우다가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걸 이렇게 살살 이렇게 지워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걸 배웠었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고 또 독립전쟁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분들을 기억해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병들의 전력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계, 높은 기계, 또 투철한 애국심, 이건 저희가 다 알겠는데 그만큼 이 전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는지 일제 대항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생들이나 민족들이 과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그러게 배웠을까 그것도 싶네요. 궁금해요. 네. 일본에 그리고 좀 어떤 좀 큰 데미지를 못 줬을 것 같기도 한데 피해만 혹시 너무 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당연히 그 조선 민중들의 무장은 그 당시 그들을 진압했던 일본군이나 관군에 비하면 열세일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일본군은 이미 그 서구 열강의 체제랑 무기를 다 받아들이는 근대화된 군대였고, 관군은 또 그와 유사한 근대화가 이미 진행 중인 군대였죠. 근데 반면 그 당시 의병들은 자신들의 농기구 수준의 무장밖에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초기 의병대 지휘관들은 대부분 군사적 경험이 거의 없는 유생들이 지휘를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도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병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그 의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구식 군인들, 또 이제 가장 또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포수, 한포수라고 부르는 호랑이 사냥꾼들이죠. 그 조선 민중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매우 총을 잘 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죽창만 들고 싸우다가 총을 들고 싸우게 되는 거죠. 무기에서도 발달됐고, 그리고 이미 1894년 5년부터 의병이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10년째 되는 겁니다. 짬밥이 좀 됐죠? 그죠? 10년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이제 의병과 관군들이 모두 힘을 합하게 되면서 우리 무력 투쟁의 능력이 더 체계를 갖추고 또 무력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병이 독립군으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군으로 성장을 하는 결정적 사건인 거죠. 어떤 사건인가요? 궁금하세요? 네? 네, 얼른 해주세요. 아, 네. 졸지 않고 잘 들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지만 의병을 독립군으로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 바로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자, 궁금하면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순국 선열들의 숨결이 가득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첫 번째 방송을 함께 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이해도 잘 되고 제가 많이 몰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죄송하고 마음이 더 무겁고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공부 같은 느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공부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예전에 있었던, 내가 꼭 알아야만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옛날 이야기를 꼭 들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자, 우리 오늘 함께 했는데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란 이름을 버리고 황제국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대한제국. 과연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잘 배웠어요. 영광이었어요.